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강의에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계한 설계 작품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설계를 시작해서요, 2020년도 12월 중순에 완공한 꼬마 빌딩 상가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듯한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작품이 되겠는데요. 가장 현실적이고 또 대중적인 그러한 꼬마 빌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 작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두 마리 토끼가 보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우리가 수익성과 거주성, 그러니까 상가주택에서 상업적인 수익성, 그리고 또 주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 상가주택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얻을 것은 얻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프로젝트를 접근한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상가주택, 상가와 다가구주택 4세대가 결합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6평인데요. 원 대지는 49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조건에 따라서 도로 제척을 3평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면적은 46평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대지 면적 46평에서 건폐율 59%, 자, 건축 면적 27평이 나왔고요. 또 용적률 200%를 다 못 찾고 연면적 86평만 찾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용적률을 200% 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2종 1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인데요. 이 부분을 다 찾으려면 주차와 또 연동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87%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요. 사실 발코니를 포함한 연면적은 9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이 13평이 추가돼서 대략 100평이 넘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발코니로 내주는 부분은 우리가 주차 대수와 세대수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수익성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과 다락, 그래서 4층 규모의 건축물이 되고요. 주차 대수는 3대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3대. 다가구 주택 4세대를 주차 대수로 맞춰서 세대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준공은 2020년 12월 16일, 12월 중순에 준공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건용 건축사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설계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걸렸나? 이 부분은 상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설계부터 준공까지 6개월이면 다 끝난다, 5개월이면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토대로 여러분이 좀 설계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 9개월 정도가 걸렸다. 규모가 지상 4층에서 다락 부분, 대지 면적 46평에 총 연면적 대략 다락까지 포함해서 100평인 이 프로젝트가 설계부터 사용 승인 완료까지 9개월이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설계 계약을 2020년 3월 22일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접수가 2020년 5월 8일입니다. 허가 완료는 2020년 5월 21일로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는 허가를 접수하고 완료되는 시점이 대략 13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프로젝트 사이즈와 해당 구청의 담당자의 어떤 업무 처리 기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뭐 2주에서 길게는 3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 계약은 2020년 6월 1일 날 했고요. 착공신고 완료는 2020년 6월 29일 날 했습니다. 뭐 철거 부분도 있고 시공사가 준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6월 29일 날 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완료는 2020년 12월 16일. 그래서 총 설계 계약부터 사용 승인까지 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와 계약해서 철거와 공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이 기간을 보면은 6개월 16일 정도가 걸렸다. 6개월 보름 정도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철거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복잡해졌잖아요. 이 부분은 철거까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철거가 이제 해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신고를 통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해체 신고와 해체 감리, 또 철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시공사가 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철거에 대한 하도급을 주어서 철거부터 준공까지 다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보름 정도가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총 9개월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150-13번지에 있는 땅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세종대학교가 있는데 세종대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정문은 어린이대공원 쪽이고요. 이 부분은 세종대학교 후문 쪽에 세종대학교가 있고 세종사이버대학교 또 기숙사 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대학교 후문 인근에 바로 위치한 클라이나우즈의 세종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후문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2차선 도로변의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땅이 49평인데요. 2차선 도로변의 면에 있어서 그래도 유동인구가 꽤 있는 편이었고요. 사이트 뒤편으로는 막다른 도로가 있었는데요. 막다른 도로의 그 길이가 82m였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를 산정하는 길이는 이 통과도로를 만나는 이 시작점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재보면은 대략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도로의 폭을 6m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이트는 좀 조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북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데 정북 방향의 일부가 도로로 면해 있기 때문에 일조권 부분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또 그리고 도로 조건이 후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차한 부분은 뒤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면에 2차선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후면에 도로가 없었다면 전면 도로에서 주차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층에 상가를 계획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막다른 도로가 있어서 도로 제척을 일부분 해줬습니다만은 그래도 1층에 상가를 위치할 수 있는 이 대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후면에 도로가 있어서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지를 볼 때에 중요한 부분은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조건인데요. 도로를 한 개 만나는 것보다 두 개 만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개 만나는 것보다 세 개 만나는 도로가 좋기 때문에 도로는 좀 많이 만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이고 상권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도로에 대한 조건 또 대지에 대한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도로와 대지가 보이는 전경 사진인데요.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사이트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한 업자가 똑같은 집을 세 채를 지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상가와 주택을 결합한 건물로 지은 상가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건물이 나란히 세 채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프로젝트의 사이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의 사이트 모습이 되겠는데요. 1층에 두 개의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이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고 또 후면에서도 입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두 개의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상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똑같이 두 개의 상가를 계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건축주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이 부분을 최대한 1층에다가 상가를 위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두 개의 건축물 사이에 굉장히 공간이 타이트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업자가 지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간에서의 여유 공간이 없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는 부분이 또 한 가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건물들은 대체로 40년 이상이 된 그런 건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노후화된 프로젝트였고 앞으로 주변 건물도 이렇게 신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쪽 우측변에서 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새 건물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사이트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도 보시면은 다 두 개씩 상가를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법과 달랐기 때문에 1층에 이렇게 상가를 두 개 놓고 위에는 주인이 사는 그러한 상가 건물의 어떤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후면도로로 진입하는 골목길의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5m 이상의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6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를 보시면은 4m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축물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m 부분을 후퇴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건물도 이렇게 1m 후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6m를 확보해 줘야 되는 대지와 도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후면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부분이고요. 이 사진은 거의 건물의 담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철거하면서 양쪽 건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철거 시 매우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맞벽 건축의 형식처럼 담장이 붙어 있는 그러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후면 도로의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골목길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대략 4m, 지적상 4m 도로였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 이렇게 도로를 최종적으로 6m를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9평 대지에서 3평 정도의 도로가 빠져서 46평의 대지 면적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프로젝트의 사이트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우측 건물과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이 없고 바로 건물의 벽이 이 부분에 담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문을 보시면은 거의 맞벽 건축처럼 담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거를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사진은 골목길의 거의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가 82m 부분이 되겠죠. 뒤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건물이 새로 신축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4m 도로에서 이게 이제 경계석이 보이죠. 경계석을 새롭게 깐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까지가 1m 후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m 도로 확보를 위해서 1m 후퇴한 도로 제척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는 이 옛날 주택도 새롭게 신축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1m 후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소방에서 화재라든지 피난 이런 규정 때문에 35m가 넘는 막다른 도로는 6m를 확보하는 이러한 대지와 도로의 건축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국토정보공사 직원분들이 오셔서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과 현장이 일치한 그러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경계복원 측량을 할 때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했고요. 입회를 하고 현장에서 마킹한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고 또 건축주에게 보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경계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경계점이 담장 안에 있다든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도로변 좌측부 표시점에서 42cm 안쪽에 경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고요. 대로변 우측 경계 표시점에서 25cm 안쪽 지점에 경계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한 번 더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건물 안쪽에 경계점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건물 후면에 있는 골목길 부분의 경계점인데요. 우측 경계점에서는 여기서도 안쪽으로 10cm 지점이 경계다. 자, 여기서는 거의 경계점이 제대로 표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와 담장 이 사이에 경계점이 제대로 찍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본격적으로 철거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업 대지 좌우측으로 담장이 없다. 건물의 벽이 바로 담장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진구 군자동 이 부분에는 옛날에 지은 건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서 시공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콘크리트 박스 안에 정화조를 시공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정화조를 시공할 때는요, 이렇게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 박스가 되겠고요. 콘크리트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정화조를 넣어야 된다. 이 콘크리트 박스가 아니고 그냥 흙 안에 묻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서울시 모든 구청에서 현장 촬영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콘크리트 박스 안에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철거 후 지반 보강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구의 어떤 일부분 지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전에 논이었다든지 밭이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반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지반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좀 진해력이 나오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지반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판 제하 시험을 통해서 진해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동네에서 막 짓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짓는 분들은 그냥 지반 보강 공사 없이 바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사진을 보시면은 지반 보강 공사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골조 공사를 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반 조사를 하고요. 진해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해력 확보가 안 되면 꼭 철거 후에 지반 보강 공사를 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계 개념과 설계를 할 때 중요시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다. 수익성의 토끼와 거주성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사실 기존에 2개의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꼭 2개의 상가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임대료를 일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주인이 이 건물에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거주성을 확보한다. 이 거주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뭡니까? 주인이 새로운 집을 들어갈 때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획일적인 평면 안에 사는 것보다 새롭게 집을 짓기 때문에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건축주가 또 원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거주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성비와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부분이 예산이 타이트하고 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가성비가 높은 그러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모든 건축주의 꿈이고 또 바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신축을 하다 보면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주분들이 보면은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잘 지어야 된다. 정해진 예산에 맞게 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설계자와 건축주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선 도로의 면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상가 건물들이 주변에 있고, 또 신축을 하더라도 뭐 집장사가 지은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좀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고 건물의 좀 인지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 여기에 임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락 공간과 옥상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락 공간은 우리가 5층까지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차 공간이라든가 상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층으로 마무리를 하는 대신에 여기에 보너스로 다락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집주인이 4층과 다락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주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옥상에 뭐 장독대라든지 또 외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다락 공간과 옥상을 활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층에 상가가 2개가 오게 됩니다. 6.2평, 6.2평. 기존의 상가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만 그래도 6평이 넘는 그런 상가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의 임대료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뒤쪽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쪽에서는 6.2평의 상가가 2개 있다. 2층에서는 투룸이 2개씩 들어오는데요. 12.7평의 투룸, 10.3평의 투룸입니다. 이 부분은 발코니를 포함한 실제로 실사용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평의 투룸, 10.3평의 투룸이 하나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은 3룸에 1개, 23.4평의 3룸 한 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4층은 주인 세대인데요. 18.5평의 실공간과 다락방의 13평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32평의 공간이 되는데요. 사실 다락방은 이제 13평이지만 이렇게 광진구 다락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 6평, 7평이 되는데요. 다락의 사진도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포함하게 되면 연면적 93.5평에 다락 13평이 포함된 대략 100평이 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2013년도에 군자동 36번지의 클라인하우즈의 군자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가 설계해서 준공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바로 클라인하우즈의 군자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땅이 100평이었습니다. 땅이 100평이어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도 똑같이 주인 세대가 들어간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 제가 군자동에 설계를 해서 준공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번에 2020년도 7년이 지나서 새롭게 준공한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세종대 후문에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가 있고 여기서 대략 한 300m 떨어진 부분에 클라인하우즈의 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주소가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동시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 준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클라인하우즈의 준공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1층에 상가가 2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 투룸, 3층에 한 세대, 4층부터는 일조권을 받아서 후퇴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불가피하게 후퇴를 했기 때문에 다락방까지 경사지붕을 도입을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4층의 모습이 되겠고요. 4층에 베란다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이 다락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락에도 이러한 공간이 나와서 4층의 경사지붕의 공간이 끝까지 다락의 지붕까지 올라간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가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벽을 설치한 부분은 미적으로 사실 매우 고려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벽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더 세련된 모습이 되겠고요. 가벽이 없었다면은 사실 박공 형태의 그러한 건축물이 나와서 좀 이상하게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외관 옵션을 여러 개 제안을 하면서 다양하게 스터디를 하고 최종적으로 미관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뒤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옥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준공한 모습이 사진이 되겠는데요. 1층에 상가를 2개를 위치하고요. 2층, 3층, 4층 다락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반적인 마감 재료는 고응석, 연마, 홈파기가 되겠습니다. 홈파기. 그래서 이렇게 흰 줄 눈으로 쭉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의 홈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응석이 화강석으로서는 아주 강도가 좋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화강석인데요. 이 부분을 연마를 해서 블랙을 만들고 블랙과 화이트를 동시에 도입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에 샌드스톤, 티크우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코너 창에 메탈 프레임 그리고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거실 부분의 창문들을 메탈 프레임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강조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벽의 모습입니다. 가벽. 가벽이 이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미적으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벽이 아니었다면 건물이 이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건물이 좀 이상하게 보일 뻔했는데 이 부분을 가벽으로 처리를 해서 용적률 건폐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가벽을 처리해서 미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하늘에서 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가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미적인 형태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다락에 스카이라이트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트 하나, 둘, 3개. 최대한 채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트를 도입을 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스카이라이트는 거실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상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최상부를 다락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략 한 40%는 건물의 옥상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외부 공간을 활용하게끔 했습니다. 자, 이 라인이 뭐냐면 일조권에 관련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중점으로 해서 이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안 받고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인접대지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조권을 받아서 후퇴를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거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도로변에서 본 사진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상부에 이렇게 메스를 올려서 건물이 좀 크게 보이게끔 또 미적인 비례감을 도입한 측면이 되겠고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서 뭐 특별하게 볼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인집에서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코너창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너창. 코너창이 사실 건물에서의 좀 특이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 주방 공간은 이제 건물의 안주인분이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주방 공간에 굉장히 개방감을 좀 두게끔 고민을 했었고 또 건축주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건물의 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후면은 건물의 정면과 좀 다르죠. 그래서 건물의 후면의 재료는 정면과 다르게 조금 저렴한 재료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샌드스톤을 도입한 측면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건물의 입구 부분은 건물의 정면과 같이 디자인의 일관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고응석, 연마, 홈파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또 정면은 정면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가성비 높은 그러한 건축 마감 재료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주차 공간이 한 대, 두 대, 세 대 공간을 할 수가 있고 이 주차장 뒤쪽 부분이 바로 상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차장을 확대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주차 한 대, 두 대, 세 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도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01호와 102호가 위치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를 할 때에 주택 부분 뭐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부분 같은 경우도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다가구 주택이어서요. 이 부분이 바로 소방관 진입창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진입창인데 소방관 진입창은 내부에서 80cm 이내에 80cm 이내에 창문이 있어야 돼서 소방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과 건물 내부에서의 난간은 1100, 1.1m까지는 우리가 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소방관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불가피하게 이렇게 난간을 만들게 됐다. 소방관의 창문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건물 외관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각 층마다 한 개씩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2층, 3층, 4층 이렇게 한 군데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엘리베이터는 4인승을 했습니다. 4인승. 가장 작은 4인승 엘리베이터를 도입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도입을 하면서 계단을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의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4인승이면 거의 2명에서 3명이 타면은 꽉 차는 부분이 되겠는데 또 작더라도 어르신분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승 엘리베이터를 도입을 했다. 자, 그리고 다가구기 때문에 계단에 대한 규정이 다세대 주택과 다르죠. 계단에 대한 규정은 제가 다가구 주택 계단 부분에다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짓는 이점이 바로 이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단이 2층부터 상층 부분 거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계단의 최소한 폭이 60cm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한 75cm의 계단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단의 폭을 아주 작게 만들었다. 이 최소한 60cm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좁기 때문에 75cm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계단의 상부에 이렇게 환기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채광창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건물의 다락의 모습이 되겠는데 다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도입한 이런 부드러움을 좀 추구했고요. 이 부분이 스카이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제가 현장을 설명하는 사진 보시면 거의 건물과 담장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의 우측의 건물과 이렇게 공간을 대지 안에 공지를 마련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일조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지 안에 공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난이라든가 대피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주인집, 즉 4층의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코너창을 만든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도 가서 보면 주방에서 딱 섰을 때 앞에 뷰가 아주 시원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이 사진에도 보듯이 햇빛이 남향으로 아주 깊게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의 프로젝트는 남향에 거실이 와야 됩니다. 남향에 이렇게 거실이 와야만 사실 굉장히 따뜻한 그러한 집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인집,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주방의 코너창을 좀 확대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싱크대 모습이 되겠고, 사람이 섰을 때 아주 이 뷰가 아주 좋은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쪽 뒤쪽으로 보이는 세종대와 후면으로 보이는 이런 뷰가 아주 개방감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구조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벽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강화 유리로 다 마감을 해서 이렇게 아주 탁 트인 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는 복도가 있고요. 식당의 모습이 되겠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다락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락의 환기창을 위해서 이렇게 창문이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스카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트. 우리가 천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물 지붕에 이렇게 스카이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햇빛이 아주 많이 들어오게끔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스카이라이트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상부의 유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에서 빛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낮에나 또 밤에 또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겠고, 좁은 다락이지만 굉장히 넓게 보이게 하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다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다락에서 거실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락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우리가 통상적인 계단의 높이가 아니고 굉장히 좀 높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락에서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를 마치고 임대 세대를 보겠습니다. 201호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12평이 넘는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식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방이 두 개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고요. 우리가 거실이 있는 투룸이 필요하면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5평 정도는 돼야만 거실이 있는 투룸이 되겠고, 12평 정도면은 거실 없는 이렇게 식당 공간이 있는 투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식당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투룸의 침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만 개방감 있게 보이고, 또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룸이지만은 창을 크게 해서 좀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는 그러한 측면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포인트로도 또 창문을 하나 만들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창문이기 때문에 임대 공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주택을 고민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시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분이 또 땅을 살 때에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상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 꼬마 빌딩에서 수익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확보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를 소개를 했습니다. 46평의 땅이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도입을 하고 또 상가와 임대 세대 그리고 또 주인 세대가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이었습니다.